야, 이게 국밥이냐 멀건 국물에 고기 쪼가리 몇 개 띄워놓고 돈을 받겠다고 완전 개밥이잖아. 개밥 저녁 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 소박하고 정갈한 진심국밥, 가게의 평화가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가게 안은 이제 막 저녁을 먹으러 온 서너 명의 손님과 카운터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르바이트생 이민준이 전부였다. 가게를 울리는 목소리의 주인은 우락부락한 덩치에 싸구려 문신을 팔뚝에 드러낸 남자. 이 동네에서 악명 높은 건달 곽삼룡이었다. 그의 옆에는 비슷한 차림새의 패거리 두 명이 낄낄거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다리를 쩍 벌린 채 다른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었다. 곽삼룡이 돼지 뼈다귀처럼 집어던진 숟가락이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스테인리스 그릇에 부딪혔다. 뽀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곁에 있던 민준의 셔츠 소매를 적셨다. 죄송합니다. 손님, 혹시 입에 안 맞으시면 다시 민준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20살 청년이었다. 그는 겁에 질린 얼굴을 애써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공손한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다시 해줘. 이따위 음식을 만드는 시 뭘 제대로 하겠다고? 곽삼룡의 패거리 중 한 명이 민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학생, 사장 어디 갔어? 장사 이따위로 하면서 돈 벌 생각하니까 배알이 꼴리네. 당장 나오라고 해. 그들의 목적은 명백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낼 생각도 없었고 트집을 잡아 가게를 휘저으며 이른바 군기를 잡고 최종적으로는 보호비를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다. 이런 작은 가게들은 보통 나이 든 여사장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완벽한 표적이 되곤 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주방에 민준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곽삼룡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육중한 몸이 일으키는 위압감에 민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오래전에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벌한 분위기에 눌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주방 아줌마가 겁먹고 숨어있는 거 아니고? 곽삼룡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야, 아줌마 나와서 이것 좀 보라고 당신이 손님한테 개밥을 팔고 있잖아. 그가 주방 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주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고요한 정적 속에서 무언가를 써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칼이 돔에 닿는 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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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일정한 리듬과 속도. 흔들림 없는 칼날의 움직임이 소리만으로도 그려지는 듯했다. 바깥의 소란과 위협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그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동요도 없이 이어졌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곽삼룡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아줌마가 진짜. 야, 문 열어. 그가 주방에 닫힌 문을 발로 걷어차려는 순간이었다. 탁! 마지막으로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주방 안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곽삼룡의 패거리도, 겁에 질린 민준도, 고개를 숙인 손님들도 모두 주방 문을 쳐다보았다. 삐걱! 오래된 경첩이 내는 작은 소리와 함께 주방 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다. 문틈으로 희고 깨끗한 조리복과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키가 작고 아담한 체구였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하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조용히 홀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바로 이 가게의 주인이자 주방의 유일한 요리사인 강유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곽삼룡의 위협적인 얼굴에도, 바닥에 쏟아진 국밥에도, 겁에 질린 민준에게도 잠시 머물렀지만 그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마치 눈앞의 광경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상인 것처럼. 강유진은 곽삼룡을 지나쳐 묵묵히 바닥에 쏟아진 그릇을 향해 걸어갔다. 강유진의 등장의 가게에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혼돈과 소란의 중심에서 완벽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곽삼룡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그대로 통과해 바닥에 흩어진 사기그릇 조각과 흥건한 국물에 닿았다.
곽삼룡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의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이 왜소한 여자가 겁을 먹고 빌거나 최소한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유진은 곽삼룡 옆을 조용히 지나쳐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맨손으로 묵묵히 날카로운 사기 조각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침착했다. 마치 오랫동안 반복해온 의식을 치르는 듯했다. 민준아,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네 말 사장님, 주방에 들어가 있어. 바닥은 내가 치울 테니. 하지만 괜찮아, 들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진의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사라졌다. 이제 홀에는 건달 패거리와 겁에 질린 손님들, 그리고 강유진만이 남았다. 사기 조각을 모두 주운 유진은 행주를 가져와 바닥의 국물을 깨끗하게 닦아냈다. 모든 행동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소란의 흔적을 모두 지워낸 후에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비로소 곽삼룡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셨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화시셔마음다? 새로 한 그릇 끓여드릴까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곽삼룡에게 도화선이 되었다. 그는 유진의 공손한 사과를 비굴함으로, 제안을 두려움으로 멋대로 해석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 하하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아줌마. 그의 패거리들도 긴장이 풀린 듯 따라 웃기 시작했다. 가게 안의 분위기가 다시 시끄러워졌다. 새로 끓여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말이야, 아줌마, 이걸로 끝날 것 같아. 곽삼룡이 한 걸음 다가서며 유진의 바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풍겨왔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당신처럼 장사 대충 하는 가게는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관리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어디서 이상한 놈들이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러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는 노골적으로 보호비를 언급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와서 식사도 하고 가게도 봐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국밥값만 퉁치고 가지만 다음 주부터는 성의를 좀 보여야 할 거야.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패거리들은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유진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들은 당연히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순응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동네의 다른 영세 상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싫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나지막한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곽삼룡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싫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눈이 곽삼룡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당신들이 주문한 특국밥 3그릇, 총 27,000원입니다. 그거 계산하고 당장 가게에서 나가주십시오.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곽삼룡의 패거리들도, 숨죽이고 있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경악했다. 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 동네에서 가장 악질인 건달에게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었다. 유진의 침착함은 곽삼룡의 비대한 자존심에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었다. 그의 얼굴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었다. 이 아줌마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27,000원 계산하고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곽삼룡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 미친 여자가... 곽삼룡의 얼굴이 붉다 못해 자줏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특히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여자에게 이런 식의 모욕과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년이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좋아.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오늘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마. 그는 더 이상 유진과 말 섞는 것을 포기했다. 말로 안 되면 언제나 그랬듯 폭력으로 굴복시키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여자를 먼저 치는 것은 그의 비대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더 비열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거기 숨어있는 애송이 당장 튀어나와 곽삼룡이 주방 문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의 시선은 유진을 향해 있었지만 그가 노리는 목표는 명백히 주방 안에 숨어있는 민준이었다.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부셔서 이 뻣뻣한 여자의 길을 꺾어놓을 심산이었다. 그의 패거리들은 두목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들은 희죽거리며 가게 출입문을 막아서며 퇴로를 차단했다. 가게 안손님들은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공포가 연기처럼 가게 안에 자욱하게 퍼져나갔다. 곽삼룡은 유진을 거칠게 밀치고 주방 문으로 향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아채고 당장이라도 민준을 끌어내려 했다. 사장님, 주방 안에서 민준의 겁에 질린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곽삼룡의 손이 문고리에 닿기 직전 그의 눈앞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계산대 앞에 서 있던 강유진이 어느새 그와 주방 문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좁기 힘들 정도로 빨랐지만 괴이할 정도로 소리가 없었다. 마치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자리를 옮기듯 자연스럽고 지극히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곽삼룡은 저 작은 몸 어디에 저런 속도가 숨어 있는지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뺏겨. 곽삼룡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유진은 그 자리에 뿔이라도 내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살짝 벌린 두 발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살짝 굽힌 무릎은 언제든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평범한 식당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훈련으로 다져진 완벽한 전투 준비 자세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이전까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던 눈동자에서 감정 없는 평온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그녀의 시선이 곽삼룡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비키라고. 이사. 곽삼룡은 이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분노가 치밀어 결국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는 육중한 몸을 날려 유진을 밀어 넘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거친 돌진을 가볍게 반보, 옆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피해냈다. 동시에 그녀의 발이 곽삼룡의 전진하는 다리를 살짝 걸었다. 중심을 잃은 곽삼룡이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다. 엑시. 완전히 자존심을 구긴 곽삼룡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주방 문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모든 분노가 눈앞에 강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마침내 그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줌마, 진짜 죽고 싶어? 그가 유진의 몸을 들어 올리듯 멱살을 잡아채며 악을 썼다. 유진의 발이 바닥에서 살짝 떨어질 정도의 악력이었다. 조리복의 단추가 뜯겨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마지막 선이었다.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될 강유진이 스스로 정해놓은 평화로운 삶의 마지막 경계선. 그리고 곽삼룡은 자신의 무지함과 오만함으로 그 선을 넘어버렸다. 곽삼룡의 손에 멱살이 잡힌 채 유진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바로 눈앞에서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경멸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가게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곽삼룡은 자신의 소나귀에 잡힌 여자가 짓는 미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공포나 체념이 아니었다. 비굴함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 미소는 상대를 완전히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자의 여유, 혹은 오랜만에 사냥감을 마주한 포식자의 즐거움에 가까웠다. 이 아줌마가 끝까지. 그가 분노를 담아 소나귀의 힘을 더 주려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지도 바람처럼 요란하지도 않았다.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올라와 멱살을 잡고 있는 곽삼룡의 우람한 손목을 가볍게 감쌌다. 마치 연인의 손을 잡는 듯 부드러운 동작이었다. 곽삼룡은 그 손길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엄지손가락 뿌리 부분과 손목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유진의 손가락 2개가 마치 강철 갈고리처럼 그의 급소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액! 그가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우두득!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곽삼룡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서 순식간에 힘이 풀렸다. 유진은 그의 손을 놓아주었고 곽삼룡은 두어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나 자신의 오른손을 부여잡았다. 그의 엄지손가락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거구의 사내는 이제 고통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헐떡거릴 뿐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패거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해 얼어붙었고 손님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유진은 뜯어진 조리복 옷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돈했다. 그리고는 고통에 신음하는 곽삼룡에게로 천천히 하지만 멈춤 없이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작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이들에게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무겁게 들렸다. 그녀는 곽삼룡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해병 2사단 훈련단에서 훈련병들은 나를 독사라고 불렀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곽삼룡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려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독사! 그 이름이 가게 안에 울리는 순간 곽삼룡의 패거리 중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던 한 명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군 복무를 하다가 중간에 탈영한 전적이 있는 소위 관심병사 출신이었다. 비록 훈련소는 달랐지만 군대에서 밤마다 전설처럼 떠도는 흉흉한 소문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특히 해병대 훈련소의 미친 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했다.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지옥 훈련을 웃으면서 감독하고 고작 여자라는 이유로 얕보던 신병들의 팔다리 한두 개쯤은 아무렇지 않게 분질러 놓는다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여자 교관. 독사 백령도의 그 전설의 여자 교관? 독사. 그 건달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진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두목 곽삼룡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한심한 식당 아줌마가 보이지 않았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군대 괴담 속에나 존재하던 재앙 그 자체였다. 그의 중얼거림은 확인사살과도 같았다. 곽삼룡은 꺾인 손의 고통도 잊은 차에 경악으로 가득 찬 눈으로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아줌마가 아니었다.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과 자신의 패거리들이 지금껏 건드린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무언가였다. 가게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평범했던 국밥집은 순식간에 전설 속의 맹수가 깨어난 사냥터로 변해 있었다. 두려움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킨다. 곽삼룡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엄지손가락이 부러진 고통보다 전설적인 존재를 건드렸다는 공포보다 부하들 앞에서 이 작은 여자에게 압도당했다는 굴욕감이 그의 남은 이성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뭘 멍청하게 서 있기만 해. 이 엑스신들아. 곽삼룡이 남은 패거리들을 향해 악을 썼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다. 저 년을 죽여버려 당장. 그의 명령은 얼어붙어 있던 2명의 부하들에게 일종의 반가쇠가 되었다. 두목에 대한 공포가 눈앞의 전설에 대한 공포를 간신히 눌렀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짐승 같은 기합과 함께 양쪽에서 동시에 강유진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발차기를 날렸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과 훈련으로 다져진 인간 병기, 독사였다. 유진은 그들의 협공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면에서 주먹을 날리는 건달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놀림은 뱀처럼 유연하고 빨랐다. 그녀는 상대의 주먹을 팔뚝으로 가볍게 흘려보내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건달은 자신의 공격이 너무나 쉽게 무력화된 것에 놀랄 틈도 없었다.
유진은 그의 팔을 지렛대 삼아 몸을 회전시켰다. 건달의 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중에서 반 바퀴 돌았고 유진은 그의 등 뒤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의 팔꿈치 관절을 자신의 어깨에 걸고 그대로 위로 꺾어버렸다. 아, 인대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건달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저항은 그걸로 끝이었다. 유진은 그의 팔을 꺾은 채로 옆에서 날아오는 다른 건달의 발차기를 향해 그의 몸을 방패처럼 밀어 넣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발차기는 동료의 등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두 사람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2초, 단 2초 만에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독사라는 이름을 알아보고 유일하게 공격을 망설였던 마지막 한 명뿐이었다. 그는 두 동료가 종이장처럼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말고 품 안에서 다급하게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번쩍이는 칼날, 공업용 커터칼이었다. 오지 마오면 찔러버릴 거야. 그는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곽삼룡의 숟가락을 발끝으로 가볍게 툭 찼다. 숟가락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유진은 그것을 왼손으로 정확하게 잡아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숟가락을 던졌다. 쌩!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숟가락은 총알처럼 날아가 칼을 쥔 건달의 손목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요그! 강렬한 충격에 건달이 손에 쥔 커터칼을 놓쳤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목덜미에 숨막히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유진이 어느새 그의 등 뒤로 돌아가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있었다. 건달은 컥컥거리며 버둥거렸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정말로 곽삼룡 혼자만 남았다. 그는 부러진 손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진 세 명의 부하와 그 중심에 고요히 서 있는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상황은 명백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처형이었다. 헥, 힉. 곽삼룡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남은 한 팔로 비틀거리며 출입문을 향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단 2걸음 만에 곽삼룡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대로 그의 남은 다리 한쪽을 향해 낮고 빠른 발차기를 날렸다. 전형적인 하단차기 로우킥이었지만 그 위력과 정확성은 차원이 달랐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곽삼룡의 다리가 꺾이며 거구의 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갔다. 그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유진은 그의 가슴팍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손날수도로 그의 어깨와 목이 이어지는 급소를 강하게 내리쳤다. 끄. 곽삼룡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마비되는 감각과 함께 그의 의식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는 완전히 무력화된 채 눈만 뜬 상태로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눈앞의 여자가 아닌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강유진은 곽삼룡의 몸 위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았다. 가게 안은 처참하게 널브러진 4명의 남자와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벽에 붙어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손님들만이 남아있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강유진은 방금 아주 귀찮은 설거지를 마친 사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가게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건달들의 신음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다. 강유진은 그 아수라장을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만족감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어질러진 주방을 청소하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는 요리사의 눈빛과도 같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곽삼룡을 가볍게 건너뛰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구형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전화기는 시간을 거스른 유물처럼 보였다. 유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튼을 눌러 번호를 입력했다. 저장된 번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각인된 숫자를 하나하나 직접 누르는 것이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권위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철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 조직의 수장다운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다음 한마디에 그 위엄은 눈 녹듯 사라졌다. 나강유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조용하고 담담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 반응했다.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이윽고 다급하고 긴장감 넘치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교관님 필승. 교관님이라는 단어와 군대식 경례 구호 필승. 그 2마디는 전화기 너머 남자의 정체와 강유진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남자의 목소리에서는 존경심을 넘어선 일종의 본능적인 공포심마저 느껴졌다. 내 가게 쓰레기가 좀 굴러들어와서 유진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청소가 필요하다. 주소는. 그녀가 가게 주소를 불러주자. 전화기 너머의 남자. 김진철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관할서에 연락하고 제가 직접 헌병대에도 연락해서 합동으로 출동시키겠습니다. 5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헌병대. 그 단어가 마비된 채 바닥에 누워있던 곽삼룡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단순한 경찰 출동이 아니었다. 군사경찰까지 동원된다는 의미였다. 사태의 심각성이 그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고 있었다. 유진의 지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이놈들, 아마 전과가 화려할 거다. 다시는 사회에 나와서 남들한테 폐 끼치는 일 없도록 만들어.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지시였고 명령이었다. 남은 평생 국밥 구경도 못하게 만들어. 그 서늘한 한마디에 김진철은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관님 필승. 딸깍. 유진은 용건이 끝났다는 듯 전화기를 닫았다. 그녀가 전화기를 서랍에 다시 넣는 그 짧은 순간 곽삼룡은 진정한 의미의 절망을 느꼈다. 꼭 꺾인 손가락의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의 거대한 실체를 이제야 깨달았다. 저 여자는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었다. 지금도 현직 고위 간부에게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자신의 인생이 바로 방금 저 통화 한 번으로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다른 의식이 있던 건달 한 명은 헌병대라는 말을 듣자마자 겁에 질려 기절해버렸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유진은 겁에 질려 벽에 붙어있는 손님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방금 전까지 건달들을 압도하던 살벌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다시 평범하고 온화한 식당 주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식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새로 내어드릴까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손님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과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체구의 여주인을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게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국밥집의 깨진 평화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고 있었다. 강유진은 창밖의 어둠을 말없이 응시했다. 다가오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붉고 푸른 그림자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는 점차 멀어지는 듯했고 대신 그녀의 귓께는 세찬 빗소리와 군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 그리고 거친 함성 소리가 아득하게 울려 퍼졌다. 시간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준하다는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폭우가 쏟아지는 해병대 특수훈련장이었다. 진흙탕이 된 연병장 위를 수십 명의 훈련병들이 무거운 고무보트 IBS를 머리에 인채 달리고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땀과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하얀 입김이 터져나왔다. 지옥주 헬위크의 마지막 날이었다. 닷새 동안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극한의 훈련을 소화한 훈련병들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한가운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서 있는 한 명의 교관이 있었다. 위장크림을 바른 얼굴, 질끈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 바로 15년 전의 강유진. 모두가 공포에 떨며 독사라고 부르던 시절의 그녀였다. 내어머진다 모번 보트. 정신 안 차리나.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이나 고함이 아니었다. 낮고 차가웠지만 연병장을 뒤흔드는 빗소리와 훈련병들의 신음소리를 뚫고 모두의 고막에 칼날처럼 박혔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훈련병 하나가 진흙탕에 쓰러졌다. 그가 버티고 있던 보트의 무게가 고스란히 다른 팀원들에게 쏠렸고 보트는 균형을 잃고 진흙탕으로 처박혔다. 죄송합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입대 전까지 대학에서 씨름 선수로 활약했던 훈련병들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좋은 사내였다. 그는 처음 유진이 담당 교관으로 배정되었을 때 계집애한테 훈련을 받느니 전역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유진은 말없이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가 첨벙거리며 진흙을 튀겼다. 그녀는 쓰러진 훈련병 앞에 멈춰서서 경멸도 분노도 아닌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무감정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힘드나 투? 여자인 내가 시키는 훈련이라 더 힘든가? 그녀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덩치 큰 훈련병의 얼굴을 시뻘겋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일어나지 못하겠으면 거기 그대로 있어라. 전우애가 넘치는 내 동기들이 내 목까지 대신해 줄 테니. 유진은 쓰러진 훈련병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나머지 팀원들에게 명령했다. 호번 보트 나고자 제외하고 목표 지점까지 2배로 뛴다. 실시. 교관님 저희가 어떻게... 팀원들이 항의하려 했지만 유진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한 명이 빠진 무게를 나눠 짊어진 채 비틀거리며 다시 진흙탕을 달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다시 쓰러진 훈련병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봐라. 저게 네가 말하던 전우들이다. 네가 편하자고 누워있는 동안 저들은 죽을 힘을 다해 네 목까지 짊어지고 있다. 네.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할 건가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동료들이 대신 죽어나가게 만들 건가. 그녀는 훈련병 옆에 있던 보트보다 훨씬 무거운 예비용 타이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것을 훈련병의 머리맡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일어서라. 그리고 저 보트를 다시 머리에 이고 내 동기들을 따라잡아. 그게 네가 네 동기들에게. 그리고 너 자신에게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못하겠으면 여기서 해병이 될 자격을 포기해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쓰러져 있던 훈련병은 한참 동안 진흙탕 속에서 흐느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진흙에 처박힌 보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혼자서 그것을 머리에 인 채 동기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훈련은 가혹했지만 그 안에는 항상 명확한 이유와 철학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병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다. 실전에서 자신과 전우를 지킬 수 있는 진짜 군인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독사라 불린 이유는 그 독처럼 강렬하고 치명적인 훈련 방식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겪어낸 모든 군인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김진철 역시. 바로 그 지옥 속에서 그녀에 의해 다시 태어난 군인 중 한 명이었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유진을 과거의 기억에서 현재로 끌어냈다. 사이렌 소리는 이제 가게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다. 창밖으로 경찰차와 함께 위압적인 검은색 군용 지프가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착한 것이다. 가게의 낡은 유리문이 열리며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일반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었다. 그들은 심각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눈앞의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건장한 남자 넷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작은 체구의 여주인이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듯한 기묘한 풍경이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한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입을 여는 순간 그의 뒤로 육중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방금 도착한 군용 지프에서 내린 각 잡힌 검은 제복을 입은 2명의 헌병이었다. 그들의 제복 어깨에는 번쩍이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고 허리에는 권총이 채워져 있었다. 그들이 뿜어내는 날카롭고 절도 있는 기운은 일반 경찰관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리고 그 헌병들 뒤를 이어 마침내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군인보다도 꼿꼿하고 위압적인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바로 수화기 너머의 남자. 예비역 대령이자 현재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인 김진철이었다. 김진철은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 같은 건달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강유진에게로 향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기억 속 지옥 같던 훈련장엔 독사와 눈앞에 평범한 국밥집 여주인의 모습이 겹쳐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유진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유진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필승 교관님께 대하여 경례 예비역 대령 김진철, 교관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의 경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존경과 경외,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헌병들 역시 그를 따라 유진에게 칼 같은 거수경례를 붙였다. 경찰관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민간인이 군 고위 간부와 헌병대의 경례를 받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유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김진철의 인사를 받았다. 오랜만이군, 김진철. 늘 교관님 15년 만입니다. 많이 컸다. 별까지 달고. 다 교관님 덕분입니다. 김진철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에게 강유진은 단순한 훈련 교관이 아니었다. 나약하고 오만했던 자신을 부수고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은인이자 평생의 스승이었다. 짧은 인사가 끝나자 김진철은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곽삼룡 일당을 돌아보았다. 이 버러지들입니까? 그래? 청소 좀 해줘. 알겠습니다. 김진철이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자비 없이 건달들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곽삼룡이 부러진 손목의 고통을 호소하려 했지만 헌병은 그의 신음을 무시하고 수갑을 더욱 꽉 조일 뿐이었다. 잠깐만요. 저희는 민간인입니다. 왜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체포하는 겁니까? 곽삼룡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김진철은 코웃음 쳤다. 내 놈들이 누군지 내가 모를 것 같나? 그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다. 그가 도착하기까지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기무사의 정보망은 곽삼룡 일당의 모든 것을 파헤쳐 놓은 상태였다. 곽삼룡, 폭력, 갈취, 협박 전과 12범, 특히 군부대 인근 유흥업소를 상대로 상습적인 금품 갈취 혐의가 포착되어 우리 쪽에서도 주시하고 있던 놈이다. 내 놈들은 오늘부로 민간인이 아니라 군형법상 민간인 초병 특수폭행 및 군사시설 인근 불법 조직 활동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김진철이 읊는 죄목은 곽삼룡이 들어본 적도 없는, 하지만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었다.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과정이 일반적인 사법 절차와는 차원이 다를 것임을 의미했다. 나머지 놈들도 마찬가지다. 탈영 기록이 있는 놈도 있군. 아주 잘 걸렸다. 김진철은 태블릿을 끄고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전부 연행해 국군 교도소 독방으로 직행시켜 변호사 접견, 가족 면회, 일절 금지다. 내가 따로 지시하기 전까지는 햇빛 구경도 못하게 해.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건달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그들이 가게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김진철은 다시 유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교관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가 와서 깔끔하게 처리해 줬으니 됐다. 이 계획의 주변은 저희 쪽에서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김진철과 헌병대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처럼 사라졌다.
가게 안에는 어리둥절한 경찰관들과 공포에서 경외로 감정이 바뀐 손님들, 그리고 주방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민준만이 남아 있었다. 민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주방에서 나왔다. 그는 자신이 매일 보던 조용하고 친절하기만 하던 사장님이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전설적인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유진의 앞에 서서 자기도 모르게 김진철이 그랬던 것처럼 허리를 숙였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다른 손님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오늘 단순히 폭력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침묵 속에 감춰진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직접 목격한 것이다.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 진심국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문을 열었다. 가게 내부는 어젯밤의 아수라장이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강유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른 새벽부터 나와 진한 사골 육수를 끓이고 정가락에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전설적인 교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성실한 식당 주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가게 밖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해 있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어젯밤 가게에 있었던 손님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목격한 비현실적인 광경을 흥분해서 이야기했다. 그 여자 사장님, 손가락 하나로 깡패팔을 부러뜨리더라니까. 경찰이 온 게 아니야. 시커먼 군복 입은 헌병들이 와서 경례를 붙이는데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별을 단 장군 같은 사람이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 그 국밥집. 보통 가게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은 입을 거치면서 조금씩 과장되고 신화처럼 부풀려졌다. 평범한 국밥집 아줌마는 어느새 은퇴한 전설적인 특수요원이자 군대를 움직이는 숨은 실력자로 변해 있었다. 소문은 경찰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퍼졌다. 어젯밤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상부로부터 진심국밥과 그 주인에 대해 함구하라는 엄중한 지시를 받았다. 지시 자체가 그곳이 건드려서는 안 될 성격임을 증명하는 셈이었다. 그 후로 순찰차들은 진심국밥이 있는 골목을 지날 때마다 속도를 줄이고 안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새로운 관례가 되었다. 일종의 경외심을 담은 순찰이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문이 퍼진 곳은 바로 이 지역의 어두운 뒷골목이었다. 그날 밤 한 허름한 당구장 창고에 모인 또 다른 건달 무리가 곽삼룡의 소식을 접했다. 그들은 원래 곽삼룡의 구역을 넘겨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곽삼룡 그 자식. 국밥집 하나 털려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며 경찰서도 아니고 어디 이상한 데로 끌려갔다던데. 그깟 여자 하나 못 당해서 완전 병신 아니야. 한 놈이 비웃으며 말하는 순간 무리의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남자가 그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다. 입 닥쳐. 이 새끼야. 뭘 알고 짓거려. 그는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침을 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그냥 여자인 줄 알아. 내가 아는 형님 중에 해병대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 곽삼룡이 건드린 여자가 바로 독사라고. 독사요. 그게 누굽니까? 백령돼서 여자라고 얕보던 훈련병들 반쯤 죽여놨다는 전설의 여자 교관. 그 형님 말로는 훈련받다 그 교관 눈 한번 잘못 마주치면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넘길 정도였다더라. 연장자의 말에 창고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곽삼룡 패거리는 경찰서에 간 게 아니야. 헌병대에 끌려갔어. 그 말은 걔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뜻이다. 재판도 없이 군사시설 교도소에서 썩게 될 거라고. 그 동네, 이제 우리 구역이 아니야. 아니, 그 누구의 구역도 아니야. 거긴 이제 신성 불가침 구역이다. 그의 말은 다른 건달들에게 절대적인 경고가 되었다. 그날 이후 진심국밥이 있는 골목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에서 자잘한 범죄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청년들도 사라졌고 학생들의 돈을 뺐던 불량배들도 자취를 감췄다. 마치 강력한 결계라도 쳐진 것처럼 동네는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워졌다. 진심국밥은 동네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러 오기도 했지만
전설의 주인공인 강유진을 한번 엿보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실망 아닌 실망을 해야 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강유진은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묵묵히 국밥을 말아주는 평범한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전설은 그녀의 평범함 때문에 오히려 더욱 신비롭게 빛났다. 아르바이트생 민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단순한 용돈벌이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문지기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손님들을 맞았다. 그는 가끔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는 유진의 뒷모습을 보며 저 작은 어깨가 어떻게 이 동네 전체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는지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한가한 시간에 민주는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물었다. 사장님, 정말로 군대에서 독사라고 불리셨어요. 유진은 썰고 있던 팔을 내려놓고 잠시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헤어소리 말고 가서 테이블이나 한 번 더 닦아라. 손님들 곧 몰려올 시간이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 전부였다. 평화로운 저녁. 가게는 따뜻한 국밥 연기와 손님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주방 안에서는 다시 세상을 지키던 전사의 칼이 아닌 따뜻한 한 끼를 만드는 주방장의 칼이 도마 위를 경쾌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동네를 지키는 평화의 소리 같았다. 그 사건 이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진심국밥 가게 앞 낡은 가로등의 불빛도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변해 있었다. 동네는 눈에 띄게 평화로워졌다. 강유진이 가져온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새로운 질서가 되었다. 진심국밥은 더 이상 그냥 국밥집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곳은 마음의 안식처이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등대 같은 곳이었다.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붐볐다. 이제는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난 사장님, 여기 특 국밥 하나 추가요. 이제는 제법 늠름한 청년의 티가 나는 민준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하고 겁먹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는 가게에 대한, 그리고 사장인 강유진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알겠다. 주방 안에서 유진의 나지막한 대답이 들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손님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것은 과거 훈련장에서 수많은 훈련병들을 완벽하게 통솔했을 때 느끼던 만족감과는 다른 따뜻하고 충만한 종류의 감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처음 가게를 찾은 듯한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주문했다. 그중 한 명이 민준에게 반말로 거들먹거리며 이것저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오이, 총각, 여기 반찬 좀 더 가져와봐. 빨리빨리 안 움직여. 그 순간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네 주민 아저씨가 나지막이 그를 제지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당신은. 여기는 좀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해야 하는 곳이라서요. 사장님께 패 끼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등산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가게에 안다른 손님들이 모두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시선들은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이곳의 규칙을 따르라는 무언의 압력을 담고 있었다. 그는 결국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는 강유진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지켜낸 평화는 이제 동네 사람들 스스로가 함께 지켜나가는 공동체의 문화가 된 것이다. 가게의 영업이 끝나는 시간,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민준도 퇴근했다. 유진은 가게 안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가게 앞에 잠시 서서 평화로워진 거리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연인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갔다. 더 이상 누구도 어두운 골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다. 총과 군복 대신 국자와 앞치마를 두르고 명령과 함성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세상을 지키는 삶. 강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전우들과 자신이 지켜냈던 조국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작은 동네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독사의 미소가 아닌 진심국밥 주인 강유진의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영업 종료 팻말이 걸린 문이 닫히고 전설은 다시 고요한 일상 속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동네 어딘가에 잠든 용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